지수는 남편의 독촉에 전화기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휴대폰 액정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다시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바로 앞은 천길 낭떠러지,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수는 눈을 질끈 감고 팔에 힘을 주려 했다. 하지만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며느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시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지수는 휠체어 뒤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못해. 나 못해요. 여보, 나 죽여. 차라리 날 죽여. 어머니, 저 못해요. 그때였다. 미동도 없던 휠체어에서 기이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휠체어 브레이크가 탁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났다. 지수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자 평생 하반신을 쓰지 못해 누워만 지내던 심여사가 천천히 담요를 걷어내고 있었다. 심여사는 휠체어 팔걸이를 짚더니 믿을 수 없게도 두 다리로 단단히 땅을 딛고 일어섰다. 거센 바닷바람에 심여사의 백발이 휘날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구분 등 하나 없이 꼿꼿하게 선 심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심여사는 거친 손을 뻗어 지수의 얼음장 같은 손목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평소에 힘없는 노인네 목소리가 아닌 집안을 호령하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합격이다. 넌 내 아들놈과는 다르구나.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4년 전 사고 이후 꼼짝도 못하던 시어머니가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심여사는 멍하니 입을 벌린 지수의 뺨을 어루만지며 서늘하게 웃었다. 내 그놈이 언젠가 제 어미 목숨까지 팔아먹을 줄 알았다. 그래서 기다렸지. 며느리 너까지 그놈과 한패인지 아니면 내 편인지 확인할 때까지. 심여사는 지수를 이끌고 절벽 아래 덤불숲에 숨겨진 자신의 옛 수행기사의 차로 향했다. 차 안은 외부와 단절된 듯 고요했다. 지수는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아 손을 덜덜 떨고 있었고 심여사는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해 둔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마셔라. 정신 차려야 싸울 것 아니냐. 심여사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어떻게... 다리는... 심여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두드렸다. 4년 전 그 사고 이후 몸이 성치 않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 그놈이 내 재산 노리고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알았을 때부터 난 죽은 듯이 병신인 듯이 숨죽이고 있었던 게야. 심여사는 품 안에서 낡은 도장 주머니와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 지수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민호가 그토록 찾던 심여사의 비자금 통장이었다. 잘 들어라, 아가. 오늘부로 신말년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민호 그놈은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게 내버려둬. 넌 집으로 돌아가서 죄책감에 미쳐버린 연기를 해라. 지수는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호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심여사가 지수의 손등을 꽉 움켜쥐었다. 노인의 악력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다. 걱정 마라.
내가 뒤에서 그놈 숨통을 서서히 조일 테니 당분간은 그놈이 시키는 대로 쥐 죽은 듯이 살아. 그놈이 방심하고 보험금 잔치를 벌이려 할 때 그때가 바로 그놈 목을 칠 때다. 알겠느냐? 심여사의 눈빛에서 서리빨 같은 살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자식을 버려야만 하는 어미의 피눈물 섞인 결단이었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수는 퀭한 눈으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 소파에는 민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지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지수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민호가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벽으로 밀쳤다. 처리했어? 확실해? 지수는 심여사의 당부대로 공포에 질린 연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네, 했어요. 어머니, 바다로. 흑. 민호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수의 머리채를 쓰다듬는 척하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로 젖혔다. 지수의 고개가 꺾이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사람이라도 죽인 것처럼? 민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으르렁거렸다. 똑똑히 들어. 이제 우린 공범이야. 이 사실 어디 가서 주둥이 뻥긋하면 너랑 애들 다 가만 안 둬. 알지? 나 내 엄마도 죽인 놈이야. 너라고 못 죽일 것 같아? 아니, 내 새끼들라고 못 죽일 것 같냐고. 민호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지수의 얼굴에 튀었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남편이 아니라 악마였다. 4년 전 병든 시어머니를 차디찬 감옥으로 등 떠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남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민호는 지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다. 내일 당장 실종 신고부터 해. 치매 노인네가 밤에 사라졌다고 울고불고 연기 좀 잘하라고. 보험금 나올 때까지 찍소리 말고 기어. 알겠어?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렸다. 치가 떨리는 모멸감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바닥을 짚은 손톱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 마음껏 짖어대라. 내 어머니는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반드시 피로 갚게 해줄 테니까. 지수의 눈동자 속에 서늘한 도끼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낡은 이민 가방 2개가 시멘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가방의 지퍼가 터지며 아이들의 옷가지와 지수의 낡은 속옷들이 길바닥에 흉하게 흩뿌려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얇은 옷을 입은 지수의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뒤이어 잠옷바람에 아이 둘이 울면서 쫓겨났다. 지수는 황급히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남편 민호를 올려다보았다. 민호는 현관 계단 위에 서서 마치 오물을 보듯 지수와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등 뒤에서 비쳐 얼굴은 시커먼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경멸과 증오는 고스란히 느껴졌다.
민호가 구둣발로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인형을 짓밟으며 소리쳤다.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어디 가서 죽은 듯이 박혀 있어. 보험금 나오면 그때 콩고물이나 좀 던져줄 테니까. 지수는 울먹이는 아이들의 귀를 막으며 소리쳤다. 민호 씨, 어떻게 이래요? 당신 핏줄이에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밤중에 쫓아내요. 민호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 불을 붙이는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핏줄? 내 엄마도 죽인 년이 핏줄 타령은 무슨. 내가 내 약점 쥐고 흔들까봐 그러는 거 모를 줄 알아? 썩은 동아줄 잡고 버티지 말고 꺼지라고. 쾅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대문이 닫혔다. 골목에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스산한 바람소리만 남았다. 지수는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았다. 흙탕물이 묻은 아이의 내복을 터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가를 거칠게 닦아내고는 대문을 노려보았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민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4년 전 억울하게 감옥에 간 시어머니의 희생을 짓밟고 이제는 처자식까지 내버린 저 짐승 같은 인간. 지수는 떨고 있는 큰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다. 울지 마. 엄마가 약속할게. 저 문 다시는 저 사람이 못 열게 만들 거야. 우리가 다시 들어갈 거야. 반드시.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골목 끝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각성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 단칸방이었다.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장판은 곳곳이 찢겨 시멘트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지수는 아이들을 겨우 달래 재운 뒤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했다. 보일러조차 제대로 돌지 않는 방 안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가져온 짐이라곤 옷가방 2개와 찌그러진 냄비 하나가 전부였다.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길바닥 신세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친한 언니의 문자였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지수야, 너 괜찮니? 방금 내 남편 차에서 어떤 여자가 내리더라. 밍크 코트 입고 내 집으로 들어가던데. 벌써 살림 차린 거니? 문자를 보는 순간 지수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연주였다. 남편의 내연녀이자 이 모든 사단을 부추긴 그 여자. 시어머니가 사라지자마자, 아니 자신이 쫓겨난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그 여자가 안방을 차지한 것이다. 지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단순히 쫓겨난 게 아니었다. 철저하게 대체당하고 버려진 것이었다. 지수는 무릎을 세우고 얼굴을 파묻었다. 억울함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곤히 잠든 아이들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끄끄거리는 신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수는 고개를 들고 벽에 걸린 깨진 거울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한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다.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실컷 즐겨도 그 안방이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곧 알게 해줄 테니까.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중 심여사라고 적힌 번호를 찾아 조용히 메시지를 입력했다. 어머니,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왔어요. 시작할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지수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고급스러운 앤티크 가구로 장식된 안방 침대 위,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술기운에 잠들었지만 꿈속에서 자꾸만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익기익. 휠체어가 복도를 지나 방문 앞까지 다가오는 소리.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을 더듬었다. 지수의 따뜻한 체온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화려한 실크 잠옷을 입은 연주가 화장대 앞에 앉아 피부 관리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이 시트에 쏟아졌다. 젠장, 또 그 꿈이야.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민호의 비명 같은 소리에 연주가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보았다. 그녀는 짜증 섞인 얼굴로 다가와 민호의 뺨을 톡톡 쳤다. 자기 왜 이래? 촌스럽게. 죽은 노인네가 어떻게 돌아와? 자기가 직접 시켰잖아. 지수 그년이 바다에 밀어버렸다고. 연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민호는 그런 연주가 섬뜩하면서도 당장 기댈 곳이 그녀밖에 없다는 사실에 매달렸다. 그는 연주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웅얼거렸다. 그래, 맞지? 죽었지? 근데 자꾸 찝찝해. 지수 그년 눈빛이, 마지막에 나를 보던 눈빛이 마음에 걸려. 혹시라도 땀만 먹으면 어떡해? 연주는 민호를 침대 헤드에 기대게 하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민호의 가슴팍을 뱀처럼 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수 그년도 우리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어머니 죽인 거, 자기가 시킨 거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수상하지 않아? 민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어머니를 죽였다는 폐륜의 죄책감과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그를 옥죄어 왔다. 그럼 어떡해? 걔까지 죽이라고? 애들은 어쩌고? 애들,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애비 노릇했다고 그래? 걱정 마. 죽이는 건 최후의 수단이고 일단 감시부터 철저히 해. 딴 생각 못하게 밟아놔야지. 연주는 민호에게 위스키 잔을 건네며 속삭였다.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이 섞인 제안이었다. 민호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태우고 내려가자 공포가 잠시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는 흐리멍덩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이 지난 식당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지수는 쉴 새 없이 수세미질을 했다. 등에는 포대기로 둘러업은 막내가 칭얼거리고 있었지만 달래줄 손이 없었다. 고무장갑 안은 땀으로 축축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다. 뜨거운 김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지만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릇을 닦았다. 당장 아이들 먹일 분유값이라도 벌려면 이깟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식당 밖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에서 연주가 선글라스를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아주 조금 내리고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식당 안을 훔쳐보았다. 땀범벅이 되어 일하는 지수의 꼴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다. 연주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흘렸다. 꼴 좋네. 사모님 소리 듣던 여자가 설거지통이나 끌어안고 있다니. 조수석에 앉은 심부름센터 직원이 사진을 찍으며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더 밀착 감시할까요? 남편분이 불안해하시던데. 연주는 핸드백에서 팩트를 꺼내 화장을 고치며 코웃음을 쳤다. 됐어. 저 꼴을 좀 봐. 먹고 살기 바빠서 제정신이나 있겠어? 애까지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무슨 딴짓을 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둬. 저러다 지풀에 꺾여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민호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은행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명품 양복을 빼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찬 그는 자신만만했다. 지점장님, 이번에 진행하는 리조트 사업 알죠? 수익성 확실한 거. 일단 급한 불 좀 꺼야 하니까 어머니 명의 건물 담보로 10억만 먼저 당겨주죠. 서류는 여기 다 있으니까. 민호는 인감 도장과 등기권리증이 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어머니가 사라진 죽었다고 믿는 지금 모든 재산권 행사는 외아들인 자신의 몫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지점장의 표정은 난처함을 넘어 공포에 질린 듯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모니터와 민호를 번갈아 보았다. 강 사장님, 그게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곤란하다니? 내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데. 설마 이자 떼먹을까봐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전산상으로 담보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물건들 전부 처분 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개인 계좌도 지금 동결 상태입니다. 민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뭐라고? 동결? 누구 맘대로? 내가 예치해둔 돈이 얼만데. 지점장은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를 닦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위에서 본점 감사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요청으로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장님 혹시 누구 크게 잘못 건드린 분 없으십니까? 이건 일반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금융권 큰손이 작정하고 막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수관계인? 큰손? 어머니는 죽었다. 지수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도대체 누가 자신의 돈줄을 틀어쥐고 있단 말인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숨이 가빠왔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그 시각 병원 VIP 병실. 죽은 척 숨어 지내던 심여사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처리했습니다라는 은행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여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수고했어요. 내 아들놈,
이제야 돈 무서운 줄 좀 알겠구나. 피가 마를 개다. 아주 바짝 말려버려요. 심 여사는 전화를 끊고 휠체어 바퀴를 어루만졌다. 4년 전 아들을 위해 감옥까지 갔던 모정은 이제 차가운 심판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민호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는 이미 단단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가 확 끼쳐 들어왔다. 은행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 있던 민호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연주는 벌써 잠이 들었는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넥타이를 잡아 뜯으며 신경질적으로 거실불을 켰다. 형광등 불빛이 번쩍하며 어두웠던 거실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순간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숨이 턱 막히며 들고 있던 양복 상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거실 한복판,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에 선명한 진흙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걸어 들어온 발자국이 아니었다. 두 줄의 평행선, 휠체어 바퀴 자국이었다. 현관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흙투성이 바퀴 자국은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문 앞까지 이어지다 뚝 끊겨 있었다. 민호는 뒷걸음질을 치다 신발장에 등을 부딪혔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머리카락이 쭈뼛섰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차가운 공기만이 민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분명 엄마는 죽었다. 자신이 절벽으로 몰아넣지 않았던가.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 높이에서 떨어진 노인이 살아있을 리 만무했다. 그런데 이 바퀴 자국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흙을 만져보았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축축한 흙이었다. 그때 안방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호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뒤로 물러났다. 자기야, 왜 그래? 술 처먹고 들어왔으면 곱게 잘 것이지. 왜 현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나온 것은 부스스한 머리의 연주였다. 연주는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민호는 삿대질을 하며 바닥을 가리켰다. 저거 안 보여? 엄마가 왔다 갔어. 연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민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하지만 연주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아니, 연주는 태연하게 그 진흙 자국 위를 밟고 지나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뭐가 왔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진짜 미쳤어? 헛것이 다 보이고 난리야. 얼른 씻고 잠이나 자. 연주는 쾅 소리가 나게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민호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분명 눈앞에 시커먼 바퀴 자국이 선명한데 연주는 보지 못했다. 민호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죽은 어미가 원한을 품고 귀신이 되어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거실 구석에 웅크린 채 밤새도록 그 바퀴 자국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밤이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원 구석진 벤치에 지수가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누군가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다가왔다. 번거지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심여사였다.
지수는 벌떡 일어나 달려가 무릎을 꿇고 심여사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며칠 사이 더 마른 듯한 시어머니의 손이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찬 바람에 나오시면 어떡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다. 심여사는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지수의 손등을 다독였다. 주름진 눈가에 도끼가 서려 있으면서도 며느리를 보는 눈빛만은 안타까움으로 일렁였다. 내 걱정은 말아라. 죽다 살아난 목숨, 그놈 죄받는 꼴 보기 전까진 절대 안 죽는다. 그보다 지수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이 기회다. 심여사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한 장을 꺼내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수가 쪽지를 펴보니 숫자 6개가 적혀 있었다. 그놈 서재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다. 오늘 은행에서 자금줄 막혀서 화 마시고 들어갔으니 지금쯤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졌을 게다. 그 안에 그놈이 회사 돈 횡령해서 도박판에 쏟아부은 이중 장부 있다. 그거랑 내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증서 싹 다 가져와야 한다. 지수는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어미 목숨값으로 도박 빚을 갚으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네, 어머니. 반드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저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심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붕어빵 봉지였다. 애들 갖다 먹여라. 그리고 너도 좀 챙겨 먹고. 뼈만 남아서 나중에 힘써서 그놈 잡겠냐.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정의 지수는 울컥 눈물이 솟았다. 지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심여사는 다시 마스크를 올리고 휠체어를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멀어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었다. 지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현관문 앞에 섰다. 4년 전 자신이 매일같이 쓸고 닦던 집이었다. 심여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코 골아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발 뒤꿈치를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향했다. 바닥에 찍혀 있는 진흙 자국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민호의 간을 떨어뜨리려 일부러 남긴 흔적이었다. 지수는 그 흔적을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서재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났다. 책상 위에는 민호가 피우다 만 담배꽁초와 어지러운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지수는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90만 1225. 비밀번호는 상간녀 연주의 생일이었다. 지수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켰다. 제 자식들 생일은 기억도 못하는 인간이 고작 저런 여자의 생일을 금고 번호로 해두다니. 배신감보다 더러움이 앞섰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붉은색 표지의 장부와 서류 봉투들이 가득했다. 지수는 재빠르게 장부를 꺼내 펼쳐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그리고 강원랜드, 마카오 같은 지명들이 눈에 들어왔다. 회사 공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기록이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다. 그 밑에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거액의 생명보험 증서가 깔려 있었다. 수익자는 당연히 강민호였다. 지수는 서류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물, 물. 민호가 잠꼬대를 하며 뒤척이는 소리였다.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지수는 책상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다행히 민호는 다시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다. 지수는 식은 땀이 흐르는 이마를 소매로 닦아내며 서재를 빠져나왔다. 도망치듯 현관을 나서는 지수의 등 뒤로 식은 땀이 흥건했다. 손에 쥔 가방 끈이 끊어질 듯 팽팽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 단칸방. 아이들이 곤히 잠든 머리맡에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위태롭게 켜져 있었다. 지수는 바닥에 앉아 가져온 장부와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장부에는 민호가 지난 4년간 저지른 횡령 내역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2010년 5월 본사 자재비 3억 횡령 마이너스 마카오 원정 도박. 2013년 9월 어머니 소유 상가 담보대출 5억 마이너스 강원랜드. 지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3억, 5억. 상상도 못할 액수들이었다. 자신이 마트 캐셔로 일하며 하루 종일 다리 퉁퉁 붓도록 서서 버는 돈이 고작 100만 원 남짓인데 이 인간은 하룻밤 도박판에서 집 한 채 값을 날리고 있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돈의 출처였다. 시어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나물 팔아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아들 잘 되라고 감옥까지 대신 가준 어미의 등골을 빼먹다 못해 뼛속까지 발라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지수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장부 맨 뒷장에는 연주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까지 끼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학원비가 없어서 다니던 태권도장도 그만뒀는데 상간녀에게는 억소리 나는 오피스텔을 선물했다. 지수는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다. 분노가 슬픔을 넘어 사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장부 위를 적셨다. 지수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대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류들을 노려보았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민호의 목을 조르고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수는 서류들을 아이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제 민호는 도간에 든 쥐였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이어폰 너머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며칠 전 청소 도우미로 위장에 들어갔을 때 거실 소파 밑에 붙여둔 고성능 도청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잡음 섞인 소리 뒤로 민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은행장이란 새끼가 전화도 안 받아? 내가 누군지 알고. 무언가 집어 던지는 파열음이 들렸다. 이어 연주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기야, 진정해. 화낸다고 돈이 나와? 그보다 어머니 보험금 말이야. 그거 진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사망 신고도 안 돼 있잖아. 시끄러워.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너까지 왜 그래? 사망신고는 시신이 없어도 실종 5년 지나면 할 수 있어. 근데 당장 돈이 급하잖아. 사채 쓴 거 이자가 얼만 줄 알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민호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내 대신 감옥 가준 건 고맙지만 이제 내 돈줄 막는데 어떡해? 죽어줘야지. 진짜로 죽어줘야 보험금이 나오지. 지수는 콩나물을 다듬던 손을 멈췄다. 숨이 턱 막혔다. 설마 했지만 육성으로 듣는 폐륜의 현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럼 어떡하게? 요양원에 숨겨둔 거 확실해? 연주가 물었다. 김 실장이 알아냈어. 그 노인네 죽은 척 숨어 있으면서 뒤로 내 자금줄 막고 있었던 거야. 귀신이 아니라 산 사람이었다고. 감히 아들을 가지고 놀아? 오늘 밤에 끝낸다. 이번엔 실수 없이 절벽 밑으로 확실히 밀어버릴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돈에 눈이 먼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지수는 이어폰을 빼고 벌떡 일어났다. 콩나물 바구니가 엎어지며 바닥에 흩어졌다. 이 미친 새끼, 진짜 엄마를 죽이러 가겠다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방금 들은 대화는 서버에 자동 저장되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오늘 밤 민호는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지옥문은 지수가 직접 열어줄 것이었다. 지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요양원 뒷산의 낡은 정자였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 젖은 난간을 힘겹게 붙잡고 있었다. 심여사였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 잠겨있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빗물보다 훨씬 뜨거웠기 때문이었다. 심여사는 품 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어야 하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형벌과도 같은 신호탄이었다. 심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단축키 1번을 꾹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조력자 김 실장이었다. 심여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김 실장, 지금 흘려. 내가 여기 요양원 뒷산 기도터에 숨어 있다고. 그래, 놈들이 내 냄새를 맡게 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해. 오늘 밤 내가 혼자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까지 말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김 실장의 망설이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위험하다는 만류였을 것이다. 하지만 심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마치 눈앞에 김 실장이 있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 걱정은 말게. 어차피 덤으로 사는 목숨이야. 내 아들놈이, 아니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그래야 내가 저승에 가서도 남편 볼 면목이 생기지 않겠나? 끝내. 심여사는 전화를 툭 끊고는 힘없이 휠체어에 다시 주저앉았다. 젖은 담요를 무릎 위로 끌어올리는 손길이 애처로웠다. 4년 전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옥바라지는커녕 면회 한 번 오지 않던 아들이었다. 출소하던 날 두부 한 모 들고 오지 않았던 매정한 자식이었다. 그래도 내 새끼라고 사업 자금 대주고 뒤를 봐주면 정신 차릴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를 내쫓고 이제는 어미의 목숨값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패륜이었다. 심 여사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가족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민호가 거기 있었다. 심 여사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민호야, 내 아가. 부디 오지 마라. 제발 이 어미를 죽이러 오지 마라. 내가 오면 나는 너를 버려야 한다. 심 여사의 통곡이 빗소리에 묻혀 산자락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호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돈 냄새를 맡은 악귀는 지옥불이라도 뛰어드는 법이니까.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치킨 뼈와 빈 맥주 캔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민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민호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낚아챘다. 빚쟁이의 독촉 전화일 거라 짐작하며 인상을 잔뜩 구긴 채였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번뜩였다. 뭐라고? 확실해? 그 노인네가 진짜 거기 있다고? 요양원 뒷산 기도터? 민호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뱃살이 출렁거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 섞인 흥분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옆에서 잡지를 뒤적거리던 연주가 민호의 반응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연주의 어깨를 와락 감싸 쥐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세던지 연주가 악소리를 내며 인상을 찌푸렸다. 자기야, 찾았어. 엄마 찾았다고. 김 실장 그 늙은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 요양원 뒷산에 숨어 있었대. 오늘 밤에 혼자 기도하러 나온다는 정보야. 연주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녀는 잡지를 집어 던지고 민호의 가슴팍을 밀치며 바짝 다가앉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민호보다 더 짙은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정말이지? 이번엔 확실한 거지? 그럼 당장 움직여야지 뭐하고 있어? 오늘 밤이 기회잖아. 사람도 없고 비도 오고 CCTV도 없는 산속이라며.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야, 자기야. 민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친어머니를 제 손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호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연주가 뱀처럼 민호의 팔을 휘감으며 속삭였다. 박민호, 정신 차려.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내일 당장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다고 했잖아.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아서 굶어 죽을 거야? 어머니 보험금이면 빚 싹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도 자식 위에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늙으셨잖아. 연주의 말은 독처럼 달콤하게 민호의 귓가로 스며들었다. 그래, 엄마는 나를 위해 감옥도 갔던 사람이다. 내가 죽는 것보다 엄마가 가는 게 낫다. 민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서 인간적인 고뇌는 사라지고 오직 돈에 대한 갈망만이 남았다. 그래, 가자. 가서 끝내자. 오늘 밤에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내일 보험금 청구하는 거야. 차키 챙겨. 민호가 외투를 챙겨 입으며 비장하게 말했다. 연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가 든 드링크 병과 밧줄을 챙겼다. 두 사람은 마치 야간 소풍이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들뜬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다. 그들의 뒤로 남겨진 집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비는 그쳤지만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축축한 낙엽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민호와 연주는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에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민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연주는 거침없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녀의 하이힐 굽이 지늘게 푹푹 빠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저기 봐. 저기 불빛 보여? 연주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희미한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다. 낡은 정자 아래 휠체어에 앉은 그림자가 보였다. 심여사였다. 민호는 순간 멈칫했다. 익숙한 뒷모습, 작아진 어깨, 4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민호는 이를 악물고 그 감정을 짓눌렀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조용히 해. 인기척 내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덮쳐. 연주가 민호의 등을 떠밀었다. 두 사람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정자 뒤편으로 접근했다. 심여사는 촛불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손수건을 꺼냈다. 연주가 눈짓을 보냈다. 지금이야. 민호가 튀어나가 심여사의 입을 틀어막았다. 심여사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지만 건장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휠체어가 옆으로 쓰러지며 바퀴가 요란하게 돌아갔다. 읍, 읍, 조용히 해. 엄마 나야. 민호야. 민호가 심여사의 귓가에 낮게 으르렁거렸다. 심여사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연기였다. 심여사는 이미 이 순간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항하는 척하며 민호의 팔을 할퀴었지만 이내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졌다. 연주가 재빨리 다가와 심여사의 팔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좀 가시죠. 좋은 데로 모셔다 드릴게. 연주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심여사는 연주의 얼굴을 노려보며 침을 뱉으려 했지만 민호가 거칠게 그녀를 끌당기는 바람에 중심을 잃었다. 흙바닥에 무릎이 쓸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여사를 짐짝처럼 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절벽이었다. 심여사는 끌려가면서도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며느리 지수가 약속한 장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알아. 이 천벌 받을 놈들아. 내 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심여사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심여사의 어깨를 쥐어박았다. 시끄러워.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잖아. 그냥 조용히 따라와.
민호의 고함이 숲을 울렸다. 그 소리는 자신의 양심을 찢어발기는 소리였다. 세찬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끝이었다. 발 아래로는 검은 파도가 하얀 거품을 물고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는 아우성처럼 들렸다. 민호와 연주는 심여사를 절벽 끝자락까지 몰아세웠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한 발자국만 더 뒤로 가면 천길 낭떠러지였다. 민호야, 정말 이럴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옥 갈 때 내가 대신 들어갔다. 내 사업 망했을 때 내 집 팔아서 메워줬어. 그런데 고작 돈 때문에 제 어미를 죽이겠다는 거냐? 심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주는 기회였다.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지만 민호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향해 삿대질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나 대신 감옥 간 건 고마워. 근데 그러려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왜 살아서 돌아와? 왜 내 앞길을 막아?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보험금, 그거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제발 좀 죽어줘. 엄마는 살 만큼 살았잖아. 민호의 절규는 처절했다. 그것은 지독한 이기심의 결정체였다. 옆에 서 있던 연주가 팔짱을 끼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니, 들으셨죠? 아드님 소원이시라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가세요. 저희가 재산은 잘 모셔드릴게. 아, 보험금 나오면 그 돈으로 제사상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드린다니까. 연주의 말에 심여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4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죄를 덮어준 것이 결국 자식을 괴물로 키운 꼴이 되었다. 뭐냐? 알았다. 내 아들이 정원한다면 가주마. 하지만 민호야, 똑똑히 들어라. 내가 오늘 나를 밀면 너는 평생 어미 죽인 살인자로 살게 될 거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느냐? 심여사의 서슬 퍼런 경고에 민호는 잠시 움찔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하지만 뒤에서 연주가 민호의 등을 강하게 떠밀었다. 자기야, 뭐해? 빨리 끝내. 시간 없어.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나 좀 살자. 민호가 힘껏 팔을 뻗으려는 찰나였다. 거기까지 해, 박민호.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외침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동시에 숲속 곳곳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터져나왔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빗줄기가 민호와 연주를 정통으로 비췄다.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뒷걸음질 쳤다. 연주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바닥에 주저앉았다. 빗속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지수였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뒤로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형사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지수의 손에는 남편의 범죄를 증명할 녹음기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민호가 넋이 나간 얼굴로 더듬거렸다.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눈치였다.
지수는 성큼성큼 다가가 쓰러질 뻔한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심여사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손을 잡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수는 시어머니를 안전하게 경찰에게 인계하고는 남편이었던 남자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여기 있냐고? 당신이 어머니 죽이러 간다고 떠벌릴 때 내가 다 듣고 있었으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당신이 사람이니? 어떻게 낳아준 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어? 돈이 그렇게 좋아? 지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녹음기를 경찰에게 넘겼다. 형사님,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4년 전 음주 뺑소니 사고 진범이 이 사람이라는 증거, 그리고 오늘 어머니 살해 계획을 모의한 녹취록까지 전부 다요. 경찰들이 민호와 연주에게 달려들어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음이 절벽의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민호가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연주 역시 머리가 산발이 된 채 경찰의 팔을 물어뜯으려 하며 악을 썼다. 웃기지 마.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죽이자고 한 건 민호 씨라고. 난 죄 없어.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두 사람의 꼴은 가관이었다. 심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갔다. 경찰들이 잠시 길을 터주었다. 심여사는 수갑을 찬 아들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다. 짝!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어머니, 아가리 닥쳐라. 내 아들 박민호는 4년 전에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돈에 미쳐 제 어미도 못 알아보는 악기일 뿐이야.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내 죄를 뉘우쳐라. 나는 이제 며느리와 내 손주들만 보고 살란다. 심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끊어내는 눈물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어요, 우리. 지수의 말에 심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요란하게 번쩍이며 절벽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지수는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지만 동시에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야 비로소 긴 악몽이 끝난 것이다. 차가운 밤바다의 바람이 요란하게 불어닥치는 절벽 끝,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회전하며 어둠을 갈랐다. 민호는 두 형사에 의해 팔이 뒤로 꺾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렸다. 그 옆에서 연주가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난 그냥 따라왔을 뿐이야. 저 남자가 시킨 거라고. 억울해. 난 아무것도 몰라. 연주는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몸을 비틀며 발악했다. 조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밀어버리자며 도끼를 뿜어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제 살길만 찾으려는 추악한 본성이 바닥까지 드러나고 있었다.
민호가 핏발선 눈으로 연주를 노려보며 고함을 쳤다. 뭐? 김연주, 내가 먼저 죽이자고 했잖아. 보험금 타서 해외로 뜨자고 꼬드긴 게 누군데. 형사님, 저 여자가 주범입니다. 저 여자가 다 계획한 거예요. 서로를 물어뜯는 두 남녀의 꼴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이었다. 형사가 민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묵직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박민호, 김연주, 당신들을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공모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명은 서에 가서 하십시오. 철커덕, 둔탁한 금소금이 들리는 순간 민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지수는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녹음기를 꺼내 담당 형사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손끝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더없이 단호했다. 형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4년 전 저질렀던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려던 정황 증거, 그리고 오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모든 대화가 담긴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박민호가 회사 돈을 횡령해 김연주 명의로 빼돌린 비자금 장부 원본입니다.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장부는 자신이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민호가 비굴하게 애원하며 지수 쪽으로 기어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지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이었던 자를 쏘아보았다. 애들, 지금 내 입에서 애들 이름이 나와? 어머니까지 죽이려던 짐승이 감히 아빠 노릇을 하려고 해? 꿈깨. 당신은 이제 내 남편도 애들 아빠도 아니야. 그저 범죄자일 뿐이지.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민호와 연주를 뒤로하고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진 듯 시원했으나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민호는 초조한 듯 다리를 달달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베테랑 형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박민호 씨,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계속 오리발 내미실 겁니까? 4년 전 사고,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이 운전했다는 블랙박스 영상, 복원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벽에서 어머니 밀치려고 했던 거, 잠복해 있던 우리 형사들이 다 봤고요. 민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동자를 굴렸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형사에게 몸을 기울였다. 형사님, 뭔가 오해하신 겁니다. 그게 다 제 아내가 꾸민 짓이라니까요. 그 여자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겁니다. 제 어머니는 치매기가 있으셔서 오락가락하시고 제 아내는 의부증 때문에 미쳐서. 그때 철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 휠체어에 앉은 심여사가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다.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지수 너. 지수는 말없이 민호 앞에 의자에 앉아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오직 단호한 심판자의 눈빛만이 서려 있었다. 조작? 미쳐? 당신은 끝까지 비겁하구나. 어머니가 치매라고.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가두고 사망보험금 타내려고 했던 게 누군데? 지수가 소리치자 민호가 움찔했다. 심 여사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내딛는 어머니의 모습에 취조실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심 여사의 주름진 손이 허공을 가르더니 민호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짝! 취조실 안에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민호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심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못난 놈,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천추의 한이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미를 돈으로 보고 죽이려 들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머니, 저는 닥쳐라. 내 아들 박민호는 이미 죽었다.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을 죽이고 내 며느리의 인생을 망친 살인자일 뿐이야. 심 여사의 호통에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재생했다. 엄마, 이번엔 진짜 가줘야겠어. 엄마가 죽어야 내가 살아. 민호의 목소리가 취조실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민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지수는 녹음기를 끄며 차갑게 말했다. 들었지? 이게 당신 본심이잖아. 이제 그 더러운 입 다물고 죗값이나 치러. 평생 감옥에서 썩으면서 당신이 버린 가족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지켜봐. 그게 당신한테 내리는 내 마지막 벌이야.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녘이었다. 으리으리했던 저택은 주인 잃은 궁전처럼 고요했다. 심 여사는 지수를 안방으로 불렀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배어 있었다. 심 여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자개암을 꺼내 지수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집문서와 땅 문서, 그리고 심 여사의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다. 심 여사는 지수의 손을 잡아 그 위에 도장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힘이 없었다. 지수야, 받아라. 내 전 재산이다. 이제 이 집도 남은 건물들도 다 내 명의로 돌려놨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바라고 한 일 아니잖아요. 전 그냥 아이들이랑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안다. 내가 욕심 없는 아이라는 거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이건 내 속죄다. 못난 아들놈 대신 내가 너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 손주들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내가 잘 키워다오. 심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주는 것이 고마워서가 아니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이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왜 자꾸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제 민호 씨도 잡혀갔고 연주 그 여자도 구속됐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면 되잖아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효도할게요. 네. 지수가 울먹이며 매달리자 심여사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 밥상이 제일 맛있지. 된장찌개 구수하게 끓여주면 내가 밥 2공기는 뚝딱 비울 텐데.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끓여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심여사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애들 잘 살펴라. 이제 다 끝났다. 정말로. 지수는 도마 위에서 팔을 썰다가 멈칫했다. 칼끝이 파르르 떨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체념과 슬픔이 왠지 모를 불길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 대신 정막만이 감돌았다. 심여사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수는 물 한 잔을 마시며 무심코 TV를 켰다. 뉴스 속보 자막이 붉은색으로 화면 하단을 채우고 있었다. 속보 4년 전 재벌 2세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진범은 아들로 밝혀져. 모친의 충격적인 자수. 지수는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화면에는 경찰서로 자진 출두하는 심여사의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지수의 고막을 때렸다. 어제 저녁 중견기업회장 신모 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심 씨는 4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자신이 아닌 아들 박모 씨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시 심 씨는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어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위장해 대신 징역을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아들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며 아들의 존속살해 미수 혐의와 함께 과거의 뺑소니 혐의까지 모두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4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그 사고. 지수는 여태껏 시어머니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홀로 남은 그녀를 외면할 수 없어 모시고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남편 민호의 짓이었다니. 아, 어머니, 어쩌자고. 지수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심여사는 아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자신이 4년 전 위증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히며 스스로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그것은 자식을 잘못 키운 어미로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사죄이자 며느리 지수에게 진실을 알리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TV 화면 속 심여사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자식을 괴물로 키운 제 죄가 큽니다. 제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과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뒤집어 쓰세요?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지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시어머니가 어젯밤 자신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주변을 정리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며느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몇 달 후 교도소 면회실. 두꺼운 투명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지수와 심여사가 마주 앉았다. 심여사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화려했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무릎은 안 아프시고요? 지수가 수화기를 붙잡고 울먹이며 물었다. 심여사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여기 밥이 집밥보다 낫다. 마음이 편안히 잠도 잘 오고 아픈데도 싹 나은 것 같구나. 너는? 애들은 잘 있느냐? 네.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민호 씨는 무기징역 확정됐대요. 심여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담담해졌다. 그렇구나. 사필규정이지. 그 녀석은 거기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그놈을 위해서도 나은 길이야. 어머니, 저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저랑 애들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지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수화기를 적셨다. 심여사는 유리벽에 손을 대며 지수의 얼굴을 쓰다듬듯 움직였다. 울지 마라, 아가. 내 탓이 아니다. 이건 다 내가 지은 업보를 씻는 과정이야. 나는 여기서 죗값 치르며 남은 생을 기도하며 살란다. 그러니 너는. 심여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지수야, 이제 피 묻은 과거는 다 잊어라. 그 끔찍했던 기억도 나에 대한 미안함도 다 털어버려.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다. 그냥 내 딸이다. 내 딸 지수로서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라.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하고 우리 손주들 구김살 없이 키우고. 알겠지? 어머니, 어머니. 지수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보다 며느리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렸다. 교도관이 심여사의 뒤에 섰다. 심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성녀의 그것처럼 맑고 따뜻했다.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사랑한다, 내 딸. 심여사가 철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지수는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는 해빙의 눈물이었다. 지수는 교도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그녀를 반기고 있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제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것이다.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지수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